네, 반갑습니다. 제가 영유아 교육의 전문성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번에 학회의 주요 주제가 이제 영유아 수학 교육이다 보니 아마 제가 수학자이고 또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육의 전 단계에 관심이 좀 있어서 아마 저를 불러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영유아 수학 교육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일단 교육의 전 단계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거대 변화에 대해서 오늘 어떤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영유아 교육에는 어떤 함의를 가질까라는 것은 어쩌면은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남겨진 숙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AI가 결국 이 교육의 전 단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향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적어도 3, 4년 이내에 이 AI가 교육 현장, 교실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조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이 대학에서는 이제 1학년 입학하면 그 중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 보통 수학 1입니다. 캘큘러스, 이게 미적분입니다. 아주대의 경우에는 1,800명 정도가 입학하면 이 캘큘러스를 듣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이 분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 40여 개의 분반으로 갈라져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분반 배치를 위해서 배치고사를 봅니다. 입학 전에 이제 인터넷에 각자 다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주는 이제 문제를 푸는데요. 학생마다 이 같은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컨닝을 하게 되고 공유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AI 시스템이 숫자들을 조금씩 바꿉니다. 입학 로그인하는 시점마다. 그래서 조금씩 다 다른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 이걸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을 서로 다른 반에 배치하거든요. 약간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입학한 학생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그거 인터넷에 챗GPT한테 그룹에 이렇게 업로드 해가지고 풀으라 그러면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솔직하게 그냥 정직하게 자기가 푼 학생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다 만점을 받고, 이 배치고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이 배치고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심각하게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초중고에서도 학교 문제를 역시 AI 시스템에다가 무료인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다 풀어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이제 시험 삼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중국 시스템 딥시크 같은 경우도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IMO 문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제인데 그것도 상당 부분 풉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 저는 교육의 3대 요소를 교육 과정과 수업 그리고 평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이 평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평가보다는 피드백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이 평가가 보통 숙제라거나 과제라거나 집에서 해오는 건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게 이제 불가능해요. AI를 활용하면 너무나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각자 이것들을 가지고 좀 생각해보고 풀어와라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서 일단은 평가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육의 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파생할 그런 수업의 변화, 교실의 변화는 심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현재 영유아 교육은 약간 무풍지대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가 즉시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이 적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영유아들도 결국은 이제는 조금만 궁금해지면 바로 챗GPT한테 물어보는 시대가 이제 되고 있어서 이 선생님이 일단 거짓말도 못하고 금방 확인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의 과장도, 근데 학생들이 뻥이에요. 요즘은 그러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요. 애들한테 과장도 못해요. 수업이 재미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수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이런 이 거대 언어 모델이 이제 수업에 지금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대인데, 지금 당장은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걸 사용하지 말게 하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생이 스스로 생각을 덜 하게 되니까, 그럼 교육의 어떤 효과성이 적어지니까 쓰게 하지 말자. 숙제에도
숙제 과정을 다 녹화해가지고 제출하게 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잠깐은 이게 그 픽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AI와 더불어 살 세대인데 걔네들한테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교육 과정에서 이걸 인위적으로 배제하고 그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차피 얘네들은 이걸과 더불어 살 아이들이니 오히려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그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만들 것인지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차라리 익숙하게 하는 게 전 맞는 방향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교육의 방식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평가에 좀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러니까 영유아 교육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은 오히려 제가 오늘 좀 배워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OECD 교육 2030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OECD 차원에서 미래의 교육을 조망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교육 과정이 2015 교육 과정에서 2022 교육 과정으로 좀 넘어왔는데요. 2022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이제 각 과목별로 연구팀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고 했는데요. 최상위 위원회, 그러니까 2022 교육 과정의 비전과 인재상을 정하고 하는 그리고 각 과목별로 또 연구진 간의 충돌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충돌이 있을 때 조정하고 하는 그런 최상위 위원회가 이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인데요. 제가 당시에 2022 교육과정 당시에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만약 2022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면 저도 어떤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요. 그 과정, 2022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참조했던 자료가 저 OECD 2030 보고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나. 우리도 결국 우리만의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변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많이 봤는데 저기에서 미래 교육의 주요 목표와 핵심을 정하고 있는데 미래교육의 주요 목표는 웰빙 2030, 학생의 행복. 다시 말하면 학생이 행복해야 하니까 학생의 좌절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 내용을 줄이자가 아니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미래 자기 삶에서 주도적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교육의 역할인데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주로 잘 놀아야 되고 그러니까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줄이자라는 그런 논거로 이게 해석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논지는. 그 다음에 미래교육의 핵심을 학습자 주도성, 스튜던트 에이전시 이 얘기는 전에도 많이 나오던 얘기긴 하지만 이러한 주요 보고서에서 미래교육의 핵심으로 이렇게 명시된 건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2022에도 교육과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습자 주도성을 이제 제도로 구현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구현하는 방식으로 현재 도입된 게 이제 고교 학점제죠. 학생 주도성을 도입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고교 교육 학점제는 어떻게 보면 좀 영유아 교육과는 좀 먼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들이 결국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영유아 교육까지 전 단계적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기 미래의 진로,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탐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에 맞는 자기 과정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교육 또는 진로 선택, 이런 진로 탐색, 이런 과정들이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앞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현재 있는 글로벌 이슈 변화는 이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워낙 새로운 게 빨리빨리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오래 못 버텨요. 학교에서 배운 걸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고 새로 생긴 일자리도 많다 보니 일자리의 변동, 평생 동안 적어도 서너 번 이상, 3회에서 5회 정도의 직업 변화를 겪을 거라고 얘기해요. 평생 직장 개념이 이제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되면 새로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 직업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어딘가에서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커리어 체인지가 일상화되고
그러면 전문성을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교육의 개념이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평생교육은 서예, 조금 어떤 다도, 바리스타, 이런 거가 많았는데요. 꽃꽂이. 요즘 이제 앞으로의 평생교육은 새로운 전문성을 취득하는 의미의 평생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 대고 보통 평생교육원이 부설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취미 종류의 과목이 지금도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이 광고업계 사람들을 위한 빅데이터 과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업계가 예전에 대부분 문과 출신들이 갔는데 요즘 빅데이터 모르면은 트렌드 분석 못 하거든요. 이렇게 직업이 요구하는 전문성도 같은 직업인데도 이제 심대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어딘가에 가서 얻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커리어 체인지가 일상화되면서 필요할 때 학습하는 온디맨드 러닝, 필요할 때 학습하는 것이 이제는 교육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어서 평생교육이 보통 우리가 영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그 다음에가 평생교육, 이런 교육의 단계들이 있는데요. 보통 평생교육의 파이가 굉장히 작았는데 저는 앞으로 근시일 내에 평생교육의 파이가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이런 변화, 특히 우리나라에서 현재 교육을 왜곡시키는 주요 요인은 평가제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능이죠. 지금 2028 입시가 이제 제도가 바뀌는데요. 2022 교육과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입시제도는 2028부터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 입시제도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쌍이에요. 2022 교육과정에 맞춘 이제 새로운 입시제도가 2028 교육과정인데 여전히 수능에 우리가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요. 이 평가제도가 지금 교육의 전 과정을 왜곡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최적화돼서. 근데 수능 잘 보려면 반복학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한반복의 수업에서 무한반복하게 되고, 그렇지만 교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스킬이 그런 반복 잘해가지고 이 선다형 문제 잘 푸는 그런 스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재수를 하면은 재수는 철저하게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재수하면 무조건 수능 성적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육의 전 단계를 왜곡하는 주요 요소로 현재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은 적어도 2028 현재 입시 개혁안을 보면 이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교육의 방향이 미리 정리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교과학습 사전 사후에 개인탐구 활동, 문제 해결 학습, 저것들은 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각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AI가 이제 저 단계에서 깊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AI의 활용을 오히려 인커리지 해야 되고 오히려 막을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거는 제가 고등교육 중심으로 쓴 거라 이 부분은 무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수업 시간에는 그걸 가지고 이 각자가 사용한 AI가 다를 것이고, 그러면 또 각자 답이 다를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상호 토론시키고 본인이 가져온 답의 문제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수업의 역할이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학생 간 학습 능력 편차가 생깁니다. 고성취자, 중성취자, 저성취자의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인데, 예전에 우열반도 있었지만 그건 불가능하고요. 이제는 학생들의 자존심 상처라거나 그런 아주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불가능한데, 수업의 효과성만 갖고 말씀드리면 사실 우열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AI 방식의 시스템이 이 학생한테 퀴즈를 막 던지고 학생이 퀴즈를 답하는 걸 보고 딥러닝으로 이전의 답들과 비교해요. 이전에 이런 식으로 답했던 학생들은 뭐가 문제였을지 알거든요. 그걸 공부하게 시켜요. 이런 식으로 학생마다 서로 다른 진도를 나가게 되고, 서로 다른 어떤 부분은 더 많이 공부하고 어떤 부분은 스킵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얘는 이 부분 안 해도 돼, 이런 걸 알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더 정교해집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데이터가 더 많아지니까. 현재 수준별 학습이 지금 교육부 주관으로 지금 벌써 올해부터 이제 디지털 교과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디지털 교과서가 이 시스템이 빌트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이제 수업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영유아 교육은 좀 약간 다른, 현재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는데 아직은 조금 이제 무풍지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당장 이제 수업에 이게 들어오기 올해부터 들어올 겁니다. 이거의 장점은 개인별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 학생들이 그 교실에 20명의 학생이 있어도 서로 다른 진도를 나가고 있고 그걸 전체를 보는 건 교사만 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얘는 너무 좀 문제가 좀 느려서 조금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은 학생은 교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방식이 되고, 그리고 이게 다른 학생들은 모르거든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자존심의 상처나 이런 문제들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우열반을 AI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우열반이 갖는 그런 우리 알려진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결국 저는 이제 이 미래 교육에, 이건 영유아 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의 전 단계에서 일어날 그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영유아 교육에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의 거의 대부분은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의 반복학습 중심의 이 중등교육, 초중등교육이 지금 과연 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퀘스천이 있어서 그게 과연 미래에 필요한 스킬인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교육의 전 단계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이제 초연결 시대라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초연결 시대의 가장 큰 몇 가지 특징이라고 보면, 일단은 이전에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 여겨졌던 분야들이 사실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연결성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데이터들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 초등교육에서도 여러 과목들이 별개의 과목, 독립된 교과로 여겨졌던 과목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통합교과로 우리가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런 일들이 결국 이 빅데이터 시대의 이 연결성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도 제 생각에는 교과를 나눌 게 아니라 통합 과목들의 내용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종합지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그게 이제 저는 앞으로 우리 나라 평가제도, 입시제도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합 지문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연결성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못 합니다, 이제. 요즘 챗GPT가 가끔 거짓말을 한다. 사실 저도 써보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AI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그것들의 문제 또 금방 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영유아 교육에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이들과 같이 연습하고, 이제 실제 해보고, 아이들이 뭘 물어볼까, 오늘, 이런 얘기들을 애들한테 던져주면, 이런 거 물어봐 주세요. 그럼 같이 물어본다거나. 근데 좀 엉뚱한 답을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다른 시스템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거나, 이런 비교적인 활용, 이런 것들이 결국 비판적 활용 능력을 이제 만들어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특정한 로컬한 거에서는 이 엉뚱한 얘기들,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으나 그것들에 대한 또 검증 시스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결국 사실 충실성, 거짓말 못한다. 교육의 단계에서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자 누가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게 맞을까? 한번 지금부터 찾아봐. 그럼 애들이 그런 거 해보고 여기서 맞다고 하는데 여기서 틀리다고 해요라든가 이런 답들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바뀌었습니다. 간단해야 되죠, 요즘. 복잡하면 재미없어요. 아주 애들이 그냥 아주 관심도의 스팬이 짧기 때문에 길어지면 그냥 어느새 관심이 없어져요. 재밌어야 해요. 요즘 아이들 노잼 그러면 그냥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합니다. 대학교 신임 교수들하고 제가 이렇게 간담회 할 때 뭐가 제일 수업 처음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노잼 할까봐 너무 두렵다고. 제일 공포스럽다고. 그 단어가. 요즘 그리고 특히 이 Z세대, Z세대의 특징, 이 전세대, 우리 세대가 이해 못하는 약간의 특이한 측면인데, 공정함에 대한 잣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은 이 주제만 갖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놀라운 그런 수준의 공정함에 대한 잣대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관용의 그런 원칙이 적용되어야 될 곳인데도 공정함의 원칙에 매여서 그걸 못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게 관용과 대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대에서 제가 이제 총장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학군단 학생들, ROTC 학생들이 여름에 이제 한 달 동안 훈련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강신청하기가 어려워요. 그 시기라서. 그래서 저한테 미리 이제 면담을 하는데 요청을 하더라고요. 수강신청을 미리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요. 아, 그러겠다고. 다음날 총학생회장이 저한테 면담 왔어요. 항의하러. 왜냐하면 인기 과목은 3분은 아닌데 3분이면 다 날아가는데 그거 걔네들이 왜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용과 공정함의 문제는 이건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이게 제가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진 않다. 근데 이걸 교실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학생들에게 이게 공정함으로 비칠까?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비친다면 이게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좀 더 그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한 아이에 대한 어떤 그 배려의 차원의 접근이 선생님 교사 입장에서는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앞으로 이게 수업에서 이 키워드를 교사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함과 관용의 그 미묘한 어떤 그 갈래길.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또 다른 그 큰 변화. 이게 지금 기사들인데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글로벌 기업들, 대기업들이 입사할 때 신입직원 뽑을 때 대학교 졸업장을 요구 안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뭐 어니스트 양 이거 세계적인 그 회계 기업이죠. 어카운팅 펌이고 구글, 애플, 뭐 IBM 여기 기사 보면 막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입직원에게 요구하는 스킬들이 있어요. 이런 스킬을 가지면 된다. 스킬을 요구하지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근데 스킬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많거든요. 요즘 뭐 인터넷 가서 뭐 유튜브만 뒤져도 노벨상 수상자가 아니라 막 명강 뭐 후두룩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스킬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꼭 어떤 종류의 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걸 요구할 이유가 이제 없어지고 있다. 이게 교육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통적인 학교 밖에서 그러니까 유튜브나 무기나 뭐 이런 데서도 그 스킬을 얻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 기업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니 결국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대학에 위기가 왔습니다. 학생들이 구태여 대학을 안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학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지식을 얻고 어떤 특정한 스킬을 얻어내는 곳으로만 대학을 본다면 대학에 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그것들에 부가해서 대학을 어떤 그 전통적인 담이 있고 건물이 있는 그런 학교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가는 거지. 그냥 여기 오면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스킬을 얻을 수 있어. 그걸로는 더 이상 학생들을 유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2018년 데이터를 보면 대학에서 한 과목이라도 듣는 학생들을 다 카운트했더니 4분의 3이 74%가 4분의 3이 대학생이 아니었다. 일반인, 평생학습자였다. 아까 말한 것처럼 광고회사 다니는데 갑자기 빅데이터 분석을 하라고 위에 보스가 시키니까 놀래가지고 이거 어디 가서 배워야지 하고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은 이미 평생 교육기관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되죠. 우리나라는 법으로 일반인이 대학에 가서 학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학에 보설된 평생 교육원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게 불가능한데 이미 이걸 푼 미국도 예전에는 대학에 부설로 보통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 평생교육원입니다. 거기서 보통 가서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듣고 싶은 거 듣고 뭐 문학에 대해서 뭐 듣고 소설에 대해서 얘기 듣고 뭐 이랬거든요. 요즘 익스텐션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냥 정규 과목 들어가. 왜냐하면 요구하는 전문성의 레벨이 높아져서.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2018년 데이터를 보면 미국 대학에서 정원을 다 채운 대학은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학이 없어질 거다, 벚꽃 지는 순서로 다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건 우리나라는 그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출생률이죠. 출생률이 저하돼서. 물론 그게 주요 요소인 건 맞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글로벌한 문제이고요. 2024년 미국 데이터 보면 대학 입학생이 전년 대비해서 5%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것보다 더 심하니까 문제죠. 여기에 이제 출생률 감소가 또 더 심대한 요인이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거기서 데이터 뒤져온 거 뭐 써왔는데요. 5%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작년 미국 가을학기 입학하니까요.
입학생이 그래서 140만이었는데 그게 그 전보다 5%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인사 담당자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인터뷰하는 그 서베이가 있는데요. 그 서베이 결과를 보면 어차피 대학에서 배운 거 가지고 와봤자 기업에서 새로 가르쳐야 한다. 어차피 그거 다 옛날 지식이고. 그래서 기업에서는 특정한 전공 또는 특정한 한 분야에서 잘 그 훈련된 그런 사람들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 와서 자기들 가르치는 거 잘 배우는 사람이 좋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학교가 어떤 특정한 지식, 옛날에는 전공교육이 대학 교육의 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한 학생들 우리 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걸 잘 배우는 사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그걸 그 기업 그 프로젝트에 반영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집착하고 새로운 거 배우는 거에 영 관심 없는 사람이 제일 싫대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전문성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남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양교육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를 가도 도움이 될 그런 것들을 골라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스캔했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잘하죠. 이런 것들이 현재 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고, 그 방향을, 그래서 특히 영유아 교육에서는 당연히 전문성보다는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뭐 이런 역할극 같은 것도 할 거 아니에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의대 정원 문제가 한동안 심각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과연 의사의 수요가 우리가 현재 부족하다 이런 이제 논거가 많은데요. 제가 오늘은 그 데이터 안 갖고 왔는데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데이터에 보면 미국의 경우에 10년 이내에 필요한 의사의 수가 80%가 감소할 거다고 그러거든요. 지금의 의사의 20%만 살아남을 거다. AI로 다 대치되고, 특히 그 영상의학, MRI 이런 거, CT 이런 거 이렇게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암인지 아닌지, 종양인지 이런 거, 악성인지 아닌지 판독하는 거는 지금 이미 그 인간의 정확도보다 적어도 20% 이상 더 높습니다. AI가. 그러니까 영상의학은 당장에 지금 이제 교체돼도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수술도 심지어 요즘 수술 로봇이 일상적인 수술의 경우에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하고, 피도 덜 나온대요. 로봇 수술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지금 이게 최고의 직업인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5년 전에 한국에서 최고의 가장 들어가기 힘든 학교는 경희대 한의대였습니다. 요즘 안 그렇잖아요. 시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의 인기 학과의 자녀들을 올인시키는 거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뒤에 지금 굉장히 바뀔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AI가 가장 바꿀 몇 개의 분야 중 하나가 의료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출생률이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데이터 다 아시니까. 자, 그래서 인재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거는 영유아 교육 포함해서 교육의 전 단계가 유념해야 되는 이슈인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배출하고 싶나, 우리 교육은. 이거는 결국 그거에 의해서, 그러면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이슈로 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최상위에서는 이게 우리도 어떤 아이들을 우리가 기르고 싶지라는 질문이 결국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인재가 뭐냐? 인재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제 이게 포인트인 거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오래전의 인재가 지금도 유효한가? 아까 제가 이미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문가 시대, 또 전문가가 되어야 돼. 대학에서도 전공교육이 대학의 교육의 꽃이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전성시대였다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초에 EBS에서 했던 세계의 교육 10부작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그 세계의 교육 10부작이 8개의 나라를, 미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호주, 이렇게 해 8개의 나라를, 8개의 팀이 방문해서 그 나라가 현재 교육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등등의 그들의 교육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세계의 교육이었는데, 저는 그때 프랑스 편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 편을 가서 이제 진행하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근데 가기 전에 8개의 팀이
거기에 이제 그 진행자들이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 어떤 교육의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기 전에 8개 팀이 다 각 나라, 그 나라의 전문가, 교육 전문가들을 만날 때 같은 질문을 하나 하자. 그래서 한번 비교 좀 해보자. 그래서 같은 질문을 이걸 했어요. 인재의 정의가 뭡니까? 각 나라들은 또 그 전문가들은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근데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답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진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 전문성을 얘기한 어떤 전문성을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실감했거든요. 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인재의 정의가 뭡니까? 이건 제가 갔던 프랑스에 이제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만났습니다. 에릭 메스킨 교수는 오픈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전문가의 시대, 한 분야에 대한 노벨상도 예전에는 노벨 과학상, 그 분야를 평생 파가지고 완전히 그 분야의 경지를 이루면 받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게 바뀌고 있다. 왜? 이제 안 풀리는 난제들을 도전하게 되는데, 그 분야의 오랜 숙제? 이런 것들 도전해서 그걸 해결하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달인의 경지에 이르고, 뭐 이러면서 노벨상도 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안 풀리는 난제가 난제인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는 정말 온갖 방식을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난제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평생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난제 수준이 낮을 때는 그걸 열심히 하면 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난제 수준이 높아요. 해도 안 되는 것들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여러 분야 손댔던 사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던, 옛날에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우물 파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여러 우물 파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근데 한우물 파라는 말 저는 많이 듣고 자라난 세대인데요. 저는 요즘 교육자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한우물 파다가 거기서 물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여러 우물을 파야죠. 그래야 그 중에 어디서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분야를 스캔한 사람들이 여러 분야를 조금씩 건드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한테 자기 심장이 막 이끄는 그런 거에 집중하면서 전문가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난제에 부딪혔는데, 그 분야의 공통된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난제야. 이거 해결해야 돼, 우리. 그런데 이것저것 온갖 거 다 해봤어, 100년 동안.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분야도 봤잖아요. 근데 저쪽 분야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인지 몰라. 왜냐하면 사용하는 전공 용어가 다르고, 뭐 문제의 포뮬레이션이 다르고 하니까 잘 몰라요. 근데 같은 문제인 거야, 이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저쪽 분야에서는 이미 해결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게 같은 문제인지를 몰라서 몰랐던 건데, 사실은 예전에 했던 거 이미 해결된 경우도 많아서, 이건 저쪽 분야에서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자기 분야의 그 난제를 돌파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노벨상도 받는다. 그러니까 오픈마인드, 여러 분야에 관심 가져야 돼요. 인재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분야 일가를 이뤄요. 예전하고 다른 패러다임이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데요. 배우지 말고 질문하라고 그랬는데, 보통은 당대의 어떤 주류 의견, 그 학계의 주류 의견, 학교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이거 의심 잘 안 하잖아요. 의심 안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거에 기반해서 그 위에 우리가 뭔가를 이제 빌드업하려고, 이게 일반적인 저 포함해서 그 방식인데요. 이 사람은 주류 의견도 의심하라. 이 당대의 주류 의견도 의심하라.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심지어 검증하라. 그러니까 질문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통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제가 가서 만난 프랑스 분인데, 필드상 수상자입니다. 수학자이죠. 세계적인 수학자죠. 노벨상 같은 상입니다, 필드상이. 근데 이분은 역시 배운 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최악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임프루브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평생학습자죠. 계속 배워가는 사람, 자기를 업데이트하는 사람이 인재라고. 이 세 분이 약간 결은 다르지만 저는 비슷한 의견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분이 얘기했던 거, 주류 의견도 믿지 마라. 의심하고 회의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 이게 이제 미래 인재다. 이거는 당연히 영유아 교육에도 저는 이게 적정한 형태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당연한 말 얘기해주고 이거 맞는 거지 그래 놓고 그렇지만 하고 그것들이 사실은 아닐 가능성을 얘기해주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거죠. 제가 자주 듣는 예인데, 자, 세계적으로 우리 범죄율이 늘고 있을까 줄고 있을까? 뭐 세계는 위험해지고 있니? 우리 세상은 위험해지고 있니? 아니면 더 안전해지고 있니? 거의 100% 위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답이. 범죄율 높아지고 있을 거라고. 제가 오늘 데이터 안 갖고 왔는데 미국 데이터 조사해 보면 범죄율이 줄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검증 안 하면 속아요. 너무 상식적이어서. 상식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영유아의 교육에서 이런 질문들을 적정하게 바꿔서 포뮬레이트해서 아이들한테 그냥 당연히 그러니까 심지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말하는 거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제들을 발견해야죠. 개발해야죠. 이 질문인데요. 예전에 말라리아라는 게 말아리아인데 이탈리아 말입니다. 말은 이제 나쁘다. 라틴어 어원이죠. 불어에서도 말 하면 나쁘다는 뜻이고, 아리아는 공기입니다. 공기. 아리엘 공기잖아요. 사람 이름. 그래서 말라리아는 나쁜 공기. 그러니까 공기로 전염되는 호흡기 질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어 어원이.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19세기까지 유럽에서는 교과서에도 말라리아는 호흡기로 전염되는 병이라고, 그러니까 걸리면 마스크 써야 되고 막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상식이, 주류 의견, 의학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고 의심한 거예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로날드 로스라는 이분이 의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실제 이제 실험하거든요. 근데 당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거야 라고 믿고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유럽 의사들은 다 이게 미신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미신. 근데 결국 로널드 로스는 이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이런 게 의심하는 정신입니다. 주류 의견도 의심해야 이런 혁신이 일어나고, 이제까지 말라리아로 30억 명이 죽었대요. 인류가, 역사상.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안 죽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에게 가장 기여한 사람이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로널드 로스가. 그래서 의심하는 정신, 당대의 주류 의견도 의심하라. 이런 것들은 적절한 형태로 교육의 전 단계에서 들어가야 한다. 이분 결국 노벨상 받았습니다. 노벨 의학상. 1902년에. 받을만 하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것도 제가 자주 얘기하는 나이팅게일의 간호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너무 많이 죽으니까 도대체 왜 죽는 거지 하고 그랬더니 남들의 주류 의견은 뭐였습니까? 당대의 주류 의견은 전쟁터니까 총 맞고 맞아 죽지 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의심했거든요. 의심하는 정신의 또 다른 예인데요. 그냥 데이터 모아가지고 다 뒤져보니 데이터 분석, 이분이 또 데이터 분석의 귀재였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총 맞고 맞은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소수고, 대부분은 위생 문제로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감염돼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걸 증명하거든요. 감기 걸려도 병원 가면 안 돼. 근데 이걸 데이터로 증명해서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치료법이 바뀌는 거죠. 병동을 다 위생병동으로 교체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망률이 42%가 2%를 줄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10,000명이 병원을 갔는데 4,000명이 죽다가 4,200명이 죽다가 200명만 죽는 거예요. 4,000명이 죽어야 될 4,000명이 사는 거죠. 이런 종류의 혁신은 그냥 헌신적인 간호, 헌신적인 의료로 되지 않습니다. 몇 명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심하는 정신이 만들어내는 혁신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교육에, 특히 영유아 교육에서도 저는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오늘 많이 없어서 요 얘기만 하고 아마 제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답을 통한 학습. 특히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정도만 가면 불가능해집니다. 바빠요. 고등학교만 가면 당장에 수능 준비해야 되고 문제 풀어야 되고 해서 바빠서, 또 아이들이 이런 거 하면은요, 아이들이 집중을 왜냐하면 빨리 학원 가야 돼요. 막 이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게 가장 통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영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일 것 같아요. 거기서는 아직은 이게 되거든요. 아이들과.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자주 듣는 예인데,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는 이 책을 통한 교육을 굉장히 배척했어요. 왜냐하면 책은 그 저자 생각의 어떤 그림자일 뿐인데, 책을 통해서 그 그림자, 원래 그 저자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파악하기 힘든다. 직접 얘기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한 교육 또는 이런 것들을 배척하는 그래서 문답을 통한 학습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날의 교육은 대부분 다 이제 책을 통한 또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오히려 이 챗GPT나 이런 AI가 문답을 통한 오히려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이제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영화에 나왔던 묘사, 아마 시간이 이것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제 연배 분들은 이거 다 알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혹시 드라마 기억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젊으신 분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80년대 나왔던 드라마인데 요즘 젊은 분들은 대부분 다 모르십니다. 그래서 보기보다 굉장히 사실은 연세가 좀 있으신 걸로. 근데 이 드라마 원래 제목은 페이퍼 트레이스예요. 우리말 제목이 하버드 대학의 공벌레들이었는데 원래는 영화였는데 성공해가지고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 방송됐었거든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 페이퍼 트레이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 논술 숙제 논문 쫓기라잖아요. 논문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피폐한 삶을 사는 그런 하버드 법대생들 얘기인데 여기 보면 법학은 너네들한테 가르쳐라. 나의 역할은 너네들의 정신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킹스필드 교수는. 하트는 열심히 공부하고 시골에서 와서 디시워싱 하면서 정말 접시 닦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법대생인데 숙제 내주면 열심히 적어가지고 딱 가면은 이게 네 생각 맞냐? 남이 말한 거 믿는 그 경박함에 대한 통렬한 비난을 받고 그래서 정말 학교 그만둘까도 생각하고 자살도 생각하고 정도로 몰아붙여요. 물론 우리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전엔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남이 말해준 거 믿지 마라라는 얘기를 역시 반복하고 있고 서적과 판례를 들여서 도출한 결과의 오류를 거의 전향할 정도로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부드럽게 이제 수업에 바꿔서 하셔야죠. 결국은 아이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생각할 거리를 주고 그것들의 문제를 얘기해주고 결국은 이 챗GPT를 활용해서 또는 다른 종류의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무조건 믿지 말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예전엔 코딩 교육이라는 말 많이 썼는데 요즘 안 씁니다. 코딩은 AI가 훨씬 잘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야 돼라고 알고리즘만 얘한테 주면 그거 가지고 코딩 멋있게 만들거든요. 더 이상 코딩 교육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교육은 단순 코딩 교육이 아니고 어떻게 문제의 답에 다다랐는지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걸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고 여기까지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챗GPT에 주면 얘가 코드로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교육의 전 과목에서 기존 교과목에 이걸 녹여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교육에서는 실험은 별로 안 하겠지만 그래도 작은 실험이라도 한다면 그 데이터를 이런 걸 활용해서 한번 너가 작성해봐 이런 걸 시키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 영유아 교육에서도 적정한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에서 활용하면서 아이들이 이것들의 오히려 어른보다 더 빨리 활용 능력을 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이것들은 이번에 주제인 수학교육에도 제가 해봤는데요. 최대공약수 가르친 다음에 초등학생들한테 최대공약수 짜는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봐. 그럼 얘네가 그거를 코딩 몰라도 어떻게 자르는지를 자기가 다시 생각해 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코딩 짜줘봐라고 얘기해서 코드를 짜요. 수학교육의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이번에 주제는 수학교육이라서 제가 사례 하나만 든 건데요. 최대공약수 가르치는 거를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 학생들의 이해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뒷부분은 제가 또 오늘은 생략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